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나라가 조문 때문에 둘로 갈라졌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고 백선엽 장군. 이 와중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측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내용 지켜보는데 안 그래도 복잡한 심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뉴스파이터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정아 연예전문기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주말에도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국면으로 이 충격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오늘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회 전화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여성회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최한 이 기자회견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의 변호사 측이 그동안의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일단은 본인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의 고소 내용을 조목조목 밝혔는데 그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는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방법 중에 하나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에 이런 문자나 사진의 괴로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물론 저 내용 말고도 이제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만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이고 기간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장소가 집무실과 집무실 안쪽에 있는 내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하고 본인의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고소인 측의 피해 사실 주장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최정아 기자님, 주장대로라면 성적인 접촉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고소인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을 하기 위해서 셀카를 같이 찍는 사진을 요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고소인에게 본인의 개인적인 사진을 보내거나 그리고 늦은 밤 메신저 대화를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측은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하고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 일단은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당시에는 시장의 승인이 나야만 또 옮길 수가 있었나 봐요. 일단 물론 결론적으로 다른 부서가 가긴 했습니다만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면 아마 비서관한테 아마 본인이 성적 괴롭힘을 당하니까 부서를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됐지만 나중에 부서를 옮겼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부서 이동했으면 끝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지속적으로 성적 문자가 온다든지 괴롭힘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거는 현재 고소인이 말했기 때문에 아마 고소인 측에서는 진술서를 썼지만은 그 필요한 자료를 갖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피고소인은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든 지금 나오는 주장을 보게 되면 고소인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 문자성애라든지 이런 걸 네. 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고소인 측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SNS 비밀 대화방의 초대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최정화 기자님 당시에 더 강력하게 거부하지 못했던 자신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변호인을 통해서 고소인이 자신의 입장문을 대신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내용이 이러합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저는 그때 소리를 질렀어야 했고 또 울부짖었어야 했고 또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수없이 후회를 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아직까지는 고소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진척되거나 한 건 아직까지 들려오진 않고 있고요. 하지만 고소인은 벌써부터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고소인 측은요. 2차 피해 때문에 지금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고소인 측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해 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지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소인 사망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2차 가해의 정도가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의 신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이 피해자가 사직을 한 것으로 나오지만 피해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도 대한민국 공무원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글쎄요. 이런 의문도 제기합니다. 물론 이 의문조차도 지금에는 상당히 위험스러울 수가 있어요. 최전문 교수님, 네. 당시에 이 고소인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앞서 다른 서울시청 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단 말 나옵니다만 또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 근데 이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서울시 내부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라는 그 자리, 어쨌든 이분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 단순 실수로 시청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호소하는 대상이 받아들이거나 피해를 축소하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피해자 측에서는 이것도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물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뭔가 본인이 얘기를 하려고 의도를 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시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인 거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피해자 측은 그걸 더 이상 문제 삼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본인이 문제를 삼아도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겠구나 이런 어떤 학습된 효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만 그렇게 지금 피해자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NS상에서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해서 추가 고소장까지 제출한 이 고소인. 그런데 지금 경찰이 이 여성에 대해서 신변 보호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소인이죠. 고소인이 서울지방청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 여성 성소년과에 사건을 접수를 했는데 이게 피의자라든지 피고소인이 사망 시에도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사망 않고 어떤 위협을 느꼈을 경우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변 보호 요청하게 되면은 관할 경찰서에서 관할을 하는데요.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도 있고 또 스마트워치 아시잖아요. 스마트워치를 해가지고 위치 추적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저도 이제 옛날에 신변보호 요청에 제가 직접 나간 적도 있어요. 형사들이 사실은 밀착해가지고 신변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 전담 경찰관이 정해지나요? 왜냐하면 이 고소인이 지금 공무원 신분을 했기 때문에 출퇴근 시에 혹시라도 위해를 당할까 봐 출퇴근 시에도 신변 보호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자세하게 말은 않지만 네. 아마 신변이 고도로 위험할 시에는 아마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신변 보호를 보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은 오후 2시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위원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장례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오늘 고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이 발인일이죠. 이 장례위원회는 고인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는 중이다. 또 유족들은 한 줌째로 돌아온 고인의 유고를 안고 고향 선산으로 향하는 중인데 유족들이 온전하게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서울시청에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잠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던 아버지를 그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조문 행렬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세요, 시민 여러분. 나에게는 시민이 최고의 시장입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황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갑자기 세상을 뜨시면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 황망할 수밖에 없고요. 또 박원순 시장의 여러 가지 업적이나 아니면 활동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안타까움을 표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유족 대표께서 읽으신 말에도 나오지만 정말 작업복을 입고 오신 분도 있었고 양복을 입고 오신 분도 있었고 사회 각계각층의 서울시장 고 박원순 시장을 추념하고 또 애도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한 걸 보면 아마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이제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면 상당히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네. 이제 시장이 운구 차량이 사실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서울시청 와서 거기서 이제 연결식을 했는데 떠나는 내내 이렇게 울부짖는 분도 계셨고 박원순 시장의 이름을 외치면서 슬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유족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크게 아팠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고 박원순 시장 슬하에는 일남일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아들도 입국을 했죠?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입국을 했는데요. 지난 11일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 항공편이 들어옵니다. 이 항공편에 전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일단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에 저녁 시간쯤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빈소에 도착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상주 역할을 수행하며 또 입관식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에서 입국을 하면 한 2주 정도는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 경우에는 공익 인도적 목적으로 격리 면제서를 받았기 때문에 좀 음성 판정 시에 장례식에 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는 5일장으로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졌는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요. 5일장으로 치르고 오늘 이제 연결식까지 끝냈는데 결국 이제 그 1차적으로는 연결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즉 서울시 세금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6만 명 죄송합니다. 56만 명 정도가 지금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의 얘기는 그러면 예. 가족장으로 치러야 예,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그런 하시는가 봐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을 가족장으로 하지 왜 세금을 들여서 서울시 특별시장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또 지지하는 분들은 서울시장으로 오랫동안 지금 3선을 했지 않습니까?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과 과를 분리해서 생각했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온라인 헌화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연결식에 100여 분 정도밖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서울시 시청에 있는 다목적홀에서 연결식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올 수가 없어서 추모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는 물론 공개된 장소 추모도 합니다만 온라인에 추모를 하는데 100만 명 이상이 헌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좀 가슴이 찹찹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치러진 연결식의 모습 김은미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오전 7시 20분경 서울대 장례식장에 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전 8시 30분경에 서울시청에서 연결식을 아까 말씀드린 연결식을 이제 진행을 했어요. 아마 당시에 유족하고 가족 또 그다음에 시도지사 하면 민주당 지도부 한 1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통해 생중계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그 화장을 해다 줬습니까?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한 뒤에 네. 화장한 걸 가지고 이 박원순 시장의 고향이 경남 창녕이랍니다. 네. 그 유언에 의하면은 그 자기가 사망하게 되면은 부모님 삼세에 뿌려달라고 하니까 그랬었죠. 아마 네. 그 화장하기 때문에 화장한 걸 가지고 경남 창녕으로 가서 부모님 산소에 이렇게 뿌리는 걸로 마지막 하는 길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많은 또 분들이 또 추모의 마음을 이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산에 있는 스쿨존에서 발생했던 6살 아이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후속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달 15일 오후 3시 30분경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SUV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요. 이 모습에 승용차가 깜짝 놀라 멈추지 못하고 내리막길에서 더 가속 주행을 합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인도로 돌진하더니 결국 난간을 뚫고 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 유치원을 마치고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던 6세 아이를 덮치게 됩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이 사고로 6세 여자아이가 숨지고 어머니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정말로 그때 많은 국민들의 충격을 줬던 그런 사고였는데요. 당시에 운전자가 이제 2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사진 보면 유턴을 했던 SUV 차량, 그리고 그 유턴 1차 접촉이 난 이후에 그대로 직진했던 저 승용차,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았던 저 승용차, 운전자 2명이 있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 이 두 운전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SUV 운전자, 아까 그 유턴했었던 그 운전자 같은 경우는 1차 사고 같은 경우는 경미한 이 접촉 사고였을 뿐이다. 승용차 운전자의 가속 탓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승용차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SUV 차량이 먼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아서 내가 정신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2차 사고까지 발생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을 보시면요. 최초의 SUV 차량은 불법 좌회전을 할 수 없는, 보세요.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저 승용차의 측면, 운전자석 쪽을 들이받았고 그 이후에 저 승용차는 무슨 이유 탓인지는 저 상황으로 봐서는, 제 영상으로 봐서는 몰라 자세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 속도를 쏜살같이 내서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저렇게 인명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김은미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사건상을 보게 되면은 SUV 차량은 신호위반, 저항속 침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반떼 차량이 문제인데요.
아반떼 차량을 주장하는 게 지금 SUV가 받은 다음에 정신을 잃어서 갔다 하지만 그 SUV 차량은 아마 가속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경찰에서는 어떻든 SUV 차량은 주황선 신범으로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아반떼 차량에 대해서는 제동 장치를 미숙하겠다. 과실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을 입건했는데 사실상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들이나 법률 위반에 따라 가지고 3년 이상이나 무기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정밀하게 수사를 한 다음에 물론 국가수 이런 대로 감정을 보내겠죠. 네. 좀 더 정밀하게 수사한 다음에 판결을 내릴 걸 기대합니다. 네. 문제가 되는 건 저 사고가 일어난 곳이 이른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는 점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이른바 민식이법인데 이 사고의 경우 두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지금도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 일단 민식이법으로 입건을 해둔 상황인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SUV 운전자의 경우에는 1차 사고가 발생하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쿨존에서는 좀 더 안전에 유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고 네.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당황한 나머지 인도로 차를 가속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운전자든 제동 장치는 기본적으로 잘 조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민식이법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사고랑 2차 사고로 이제 이루어진 사고인데 어쨌든 우리 피해자 어린이가 2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지만 그 2차 사고 발생함에 있어서 1차 사고도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둘 다 입건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과수나 도로교통공단 현장 검증이나 뭐 차량 검증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예, 요게 나오면은 그 사실 그 검증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들 상대로 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뭐 정확하게 뭐 어떤 법률을 적용해서 어떻게 할지 그게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재판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경찰이 이 두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진범 교수님. 일단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유와 그 과정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쿨존에서 너무 과속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될 스쿨존에서 너무 차량들이 주의 없이 운전을 하다 보니 어린 생명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민식이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좀 무겁게 처벌도 하고 그 말은 스쿨존에 들어오면 일단 주의하고 조심하고 안전운전하라는 목적입니다. 네. 그게 민식이법 원래 취지고 그렇게 통과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본인들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스쿨존 근처에 오면 네. 속도 줄이고 안전주의 더 하고 네. 혹시나 사고 날지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런 경각심을 일으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강력하게 주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 민식이법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사람들을 검찰에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 모두입니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스쿨존에 들어가면 이제는 민식이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2배 이상 강하게 하셔서 어린 생명들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어떤 추가적으로 입장 변화가 없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돼서 재판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겨질 것, 사법부로 넘겨질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민식이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인데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스쿨존 내 사망사고입니다. 앞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사례들을 누적시켜서 만들어 나가야 할 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려면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어린이 안전 의무에 위반할 경우입니다. 그런데 두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어린이 안전 의무 위반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기소됐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어린이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우리의 미래라는 점 분명히 인식해야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감흥을 지금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보이스트론 얘기인데요. 네.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밀고 있는데 아하. 보이스트론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눈길 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두 분이 아주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두 분이 탄생했다는 거. 아하. 그리고 여기에 지금 80여 명이나 되는 초호합한 네. 출연진들이 있었다는 점. 이 부분들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네. 재밌는 현상 중 하나는 제가 두 분 말씀드렸잖아요. 한 네. 분은 재즈 가수인 안희정 씨인데 이름이 아하. 지금 정치인과 비슷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안희정 씨 같은 경우에 누구냐면 전 축구 선수 안정환 선수 있잖아요. 아하. 그분의 사촌 누나입니다. 아, 그래요? 이분이 여기에 출연을 하셨는데 오. 엄청난 성량, 노래 실력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고요. 그다음에 15년차 무명 가수인 가수 김현민 씨가 또 김현민 씨가 네. 출연해서 놀라움을 줬는데 이게 동시간대 시청률 1위였어요. 어허. 종편 동시간대 시청률. 어허. 그리고 이게 크라운이라고 그래서 5명의 역대급 심사위원들이 여기 심사를 합니다. 네. 남진, 혜은이, 김연자, 진성, 박현빈. 네. 이 5분들이 한 사람당 크라운 3개를 줄 수 있어요. 1개에서 3개 사이. 네. 근데 5분이 모두 다 3개를 주면 몇 개가 되겠어요? 15개. 그러면 올 크라운입니다. 아하. 근데 올 크라운을 이 80명 중에 누가 받았냐? 이 두 분이 받았어요. 와. 엄청난 실력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본방사수 하셨다는 걸 여실히 또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 아하, 어쩐지 시청률 견인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두 명의 주인공. 먼저 안희정 씨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청춘 훌쩍 가버리는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을 천년을 살 것처럼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안희정 씨는 시청자분들한테 좀 생경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이 마음을 다해 노래를 불렀는지 눈물도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보신 것처럼 안희정 씨가 나훈아 씨의 공을 선곡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급기야 노래를 부르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끝마칩니다. 노래를 마친 뒤에 왜 울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그동안에 어려웠던 세월이 생각나서 감정이 푹 빠졌답니다. 어린 나이에 첫사랑과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태국에 건너갔다가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서 아이고. 전치 30주의 부상을 입어서 3년 동안 수술과 재활을 반복했답니다.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안희정 씨가 15개 올 크라운 만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감을 밝히면서 사실은 신인의 마음으로 이 노래를 2,000번이나 연습을 했는데 우는 바람에 2절은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다면서 다음에는 웃으면서 제대로 부르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 이 눈물 때문에 울먹여서 이 2절 가사를 제대로 못했는데도 올 크라운 15개 받았다면 대체 내공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김우면 팀장님? 내공이 상당하네요. 제가 노래를 듣는 거 보니까 저도 따라 부르고 싶을 정도의 노래가 내공이 있는데요. 아마 그 박연변 씨도 심사위원으로 있었잖아요. 2016년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감이 왔어요. 아마 박연변 씨 사진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같이 공감을 한 거죠. 또 그리고 사실 아픈 마음인데 지난해 7월 그 김모 씨하고 이혼한 혜은이 씨도 저 노래를 들으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마음속에 위안을 주고 또 편안히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 노래의 편안함도 있지만은 삶의 그 고뇌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노래네요. 안희정 씨가 참 어렵게 털어놓은 본인의 사연과 이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첫사랑이랑 결혼해서 일찍 헤어졌는데요. 창피하고 그래서 막 살기 싫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태국에 공연을 갔다가 차가 전복이 돼서 30주 진단을 받고 이제 다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30주? 네, 한국에 오는 큰 데만 사고네요. 이제 비행기 6칸 띄고 이렇게 침대에 매달려서 오고 수술을 하고 또 재활을 하고 수술을 하고 이제 3년을
자꾸 이제 세월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는 것 같아요. 중간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감정이 복받치는 그 소리가 또 왠지 모를 마음속에 고요함을 주더라고요. 정말 편안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정환 씨한테 이렇게 참 노래 잘하는 사촌 누나가 있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처음 아셨을 거예요. 최정아 기자님. 네, 이 이야기를 알려면 일단 안희정 씨가 가지고 있는 사연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안정환 선수의 그 사촌, 그러니까 고종 사촌 지간입니다. 그런데 호적성으로는 안정환 씨의 친 누나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안정환 씨의 이 아버지가 돌이 되기 전에 폐병으로 유명을 달리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안정환 씨가 안희정 씨의 아버지 호적에 이름을 올려서 살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안희정 씨가 이렇게 노래를 잘 하는 이유가 그 유명 재즈 가수인 윤희정 씨 아시죠? 네, 이 윤희정 씨에게 약 5년이나 개인 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안희정 씨 같은 경우는 이 안정환 씨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이 인기에 힘입어서 나까지 뭐 뜨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뭐 주변의 시선에서 좀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에 뭐 한동안 언론과의 만남을 피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마음 얼마나 참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지난주 금요일 날 보이스트롯 본방 사수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안희정 씨 말고도요. 정말 이분의 무대도 열광적이었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려 흘러간 청춘 돈이 것만 가오지 약한 동전 같았던 내 과거 그 누가 알까. 노래를 저보다 사실 더 잘하시네요. 더 잘하시네요. 예. 일부 참가자들은 저 노래 도중에 입을 떡 벌리고 지켜보는 모습도 나왔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분 대체 누굽니까? 이분 누구냐면 무명 가수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가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수 활동을 안 한 건 아니고 계속 해왔는데. 해왔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미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무명 가수로 우리가 부르는데 이분이 여기 나온 이유도 있어요. 트로트로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설명을 했고. 배우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네. 진짜 무명 가수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드라마 OST를 부른 적이 있어요. 불어라 미풍아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아하. 그 드라마의 OST를 부르는데 이 드라마 OST를 몇 건 부른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 아마 실력은 인정을 받았지만 네. 이제 노래 본인이 부른 노래가 히트를 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김현민이라는 이름이 이번에 OST로서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각인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흙 속에 있는 진주를 찾아내는 것과 동일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심사위원들 극찬을 했고 아까 진성 씨 심사평 들었잖아요. 네. 이 노래가 진성 씨 노래예요. 아하. 그러니까 본인보다 더 잘 부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부를 때보다 훨씬 더 노래를 잘 부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누구나 이 혜은이 씨 같은 경우는 속이 후련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노래도 잘 부르지만 무대 매너 보세요. 네. 그 엄청나게 약간 자연스럽잖아요. 45도로 삐딱하게 그러니까요. 서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일반 참가자들보다 훨씬 더 무대 매너도 좋은 걸 보면 아하. 가수로서의 활동을 많이 했다는 그냥 볼 수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이스트롯 출연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실시간 검색어에서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런데 이 가수 김현민 씨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하. 지난 2012년에 엠넷 보이스 코리아에도 출연했지만 계속된 무명 생활을 피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06년에 앨범을 내려고 했었는데 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앨범을 결국 못 냈답니다. 아이고. 데뷔곡이 될 뻔했던 그 노래가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어허! 윤상현 씨가 불렀던 바라본다였답니다. 오. 당시 그 기회를 놓치고 오랜 시간 무명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다고 합니다. 네. 진짜 멀리 돌고 돌아도요. 될 사람은 언젠간 된다. 딱 그런 얘기가 떠오르는데 김현민 씨 저 꿀보이스 과연 비결은 뭔지 한번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식호흡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아직은 좀 초보자이신 것 같은데
그 초보자일수록 복식 호흡에 의존하시면은 더 긴장해서 안 좋은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냥 한숨 쉬듯이 편안하게 힘을 빼고 공기를 마셨다가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이문세 씨의 소녀라는 그 명곡도 저렇게 힘 빼고 부르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올크라운은 못 받았지만 최근에 근황을 알린 반가운 얼굴도 있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맞습니다. 지난 2012년도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보신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거기에 굉장히 조그만 8살 아이가 나와서 싸이를 똑같이 따라해서 리틀 싸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 바로 황민우 군입니다. 저 뮤직비디오 옆에 보세요. 정말 네. 뭐 끼가 넘치는 아이였는데 지금 이 방송에 또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를 얼굴은 그대로인데 키만 그대로 컸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요. 일단 보이스트롯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날 이 방송이 황민우 군의 방송이 보이스트롯의 하이라이트였다라고 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요? 네. 일단 이 16살의 황민우 군이 선곡을 한 노래가 남진의 나야 나였습니다. 이 노래를 하면서 정말 무대 매너, 춤, 특유의 여전한 표정, 흔들리지 않는 가창력으로 심사위원들을 정말 깜짝 놀래켰고요. 참가자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초대 가수 아니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네.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심사위원들 역시 기립박수로 황민우 군의 이 컴백을 굉장히 반겼습니다. 자, 보이스트롯을 통해 돌아온 리틀 싸이 그 무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바람이 분다 길가에 오르지 그냥 가기 서운하잖아 나 한 잔 잔에 한 잔 콩콩이 한 번은 내 세상으로 오겠지 얘들아 내가 너무 뺏어 와, 끼가 여전히 더 증가했습니다. 폭증했어요. 당시에 정말로 싸이의 아들 아니냐, 막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짜로. 황민우 군 당시에 이제 그 꼬마로 나와가지고 오빤 강남스타일 노래 부를 때 춤하고 거의 싸이하고 얼굴이 비슷하고 자세가 비슷해서 주변에서도 정말 아니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아닙니다. 아하. 아버지는 황희창 씨고 엄마는 부티리라는 베트남인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 가정이 자랐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놀림도 받긴 받았는데 아마 싸이 씨가 그 뮤직비디오 찍기 전에 이틀 전에 섭외했다는 거예요. 딱 그래요? 보고. 제가 보기에는 얼굴 표정이라든지 하는 거 보니까 저 하나의 그 연예계, 저 가수계의 하나의 괴물이라 할까요? 하나의 걸물이 하나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저 나와서 보니까 MBN에 나온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저 16살 저 나이에 아주 표정, 얼굴 표정을 보세요. 살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아이입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네, 동생이랑도 같이 나왔어요. 한번 그 영상 보세요. 정말 동생도 깜찍하게 인기를 끌었어요. 보세요. 보세요. 어머 어떻게 쟤? 이 심사위원분들과 관객분들이 포복절도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네. 야, 끼는 역시 물려받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 형제들도 보세요. 서로가 그냥 형 아우 할 거 없이 끼 대결합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포복절도합니다, 지금 심사위원분들. 김영만 씨, MC 김영만 씨도 그렇고요. 그런데 진짜로 저 황민우 군요.
무대 매너도 좋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무대를 장악하는 네.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아하.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강남스타일 할 때부터 이미 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무대에 올라오면 그냥 그 끼가 발산이 되는 것 같아요. 춤추는 것도 보세요. 뭐 제가 볼 때 긴장을 거의 안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정도로 그 동생도 지금 끼가 저렇게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걸 보면 무대 매너가 뛰어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황민우 군 같은 경우는 8살 때 정식 가수로 데뷔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이런 이제 무대 매너라든지 아니면 활동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미국에서 한인들 페스티벌 할 때 초대가 돼가지고 미국을 간 적이 있었대요. 아. 그런데 그때 가서 미국 한인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했는데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서 했는데 막 몰려와가지고 경찰 10명의 경호를 받았답니다. 아하. 그때 느낌이 내가 조그만 대통령 된 것 같았다. 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한국과 베트남 합작 영화 사이공 신데렐라는 네.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여기에도 출연을 했는데 아마 아하.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모든 분들의 선전을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울릉도의 한 마을 주민이 다른 주민들에게 돈을 빌린 뒤 잠적해서 고소당한 사건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보도해 드렸죠. 피고소인이 반론을 제기해 와서 전해드립니다. 본인이 빌린 돈은 20억까지는 아니고 피해자 중에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던 사람은 본인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